코딩을 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랩에 조인해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파리 제네틱스를 이용해서 그 형질 전환 초파리를 만들고, 그 형질 전환 초파리들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면은 기본적으로 특정 뉴런의 활성을 억제하든지 아니면 특정 뉴런의 활성을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특정 뉴런의 이런 그런 초파리 행동에 미치는 기능, 그것들을 알아보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초파리를 이루는 그 초파리도 이게 브레인이거든요. 이게 브레인이고, 이제 벤트럴 로브 코드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스파이널 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제 신경이 각 팔다리로 연결되듯이 벤트럴 로브 코드에서 이제 각 그 팔다리, 그리고 이 배 쪽, 압도멘 쪽, 그리고 여기 섹슈얼 오간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파리의 센트럴 너브 시스템,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CNS, PNS가 있는데,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이제 각각의 뉴런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파리의 브레인 뉴런이 한 대략 한 10만 개? 그 정도 좀 안 될 거예요. 보통 어 10만 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 제한적인 숫자의 뉴런들이 있으면은 그 뉴런 하나하나의 기능을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뉴런 하나하나 단위까지는 활성을 이제 하지 못했는데, 이제 겔포 US 시스템이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발달이 돼서 뉴런 한두 개를 활성화시키고 억제하고, 요거를 통해서 그 특정 뉴런의 기능을 확인해 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학 실험이 다 비슷하죠. 일단은 유전자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유전자 방식, 뉴런 방식으로 접근한 거. 그러니까 그 방식의 접근에는 특정 뉴런의 활성 억제, 그리고 활성을 또 강화시키고, 요게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특정 뉴런의, 아니면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페시픽하게 접근하는 거는 특정 뉴런에서 특정 유전자를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 이제 특정 뉴런에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라든지 아니면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 쓰는 기능은 US 갤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P 엘리먼트라는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US 갤포 시스템 이해하려면 이전에 US 갤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마우스에서는 이제 쿠렐 락스피 시스템이고, 이제 P 엘리먼트라고 예전에 1930년대 바바라 맥클린톡 박사님이 그 옥수수를 봤는데, 옥수수가 이제 그 알갱이마다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떤 진 익스프레션으로 이게 가능한 거지라는 질문을 찾아낸 게 바로 점핑진이라고 하는 P 엘리먼트인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초파리 유전학에 그게 매우 잘 활용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특정 뉴런의 활성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뉴런이나, 이제 뉴로사이언스는 그렇고 그냥 전체로 보면은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티슈, 어떤 조직, 올간, 이 아니면 홀바디, 이 그런 범위 내에서 특정 유전자의 활성을 조절,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완전히 낙아웃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제 RNAI라는 방식으로 익스프레션을, 그러니까 mRNA 발현만 mRNA를 RNAI로 억제해가지고 이제 유전자의 기능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절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US 갤포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US 갤포 시스템이 초파리 제네틱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파리 제네틱스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래서 초파리 제네틱스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기본은 이걸 잘 이해하면은 이제 마우스 제네틱스는 아주 쉬워요. 왜냐면 마우스 제네틱스는 이 기술적인 툴들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초파리 제네틱스에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마우스 제네틱스에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전학을 이제 배우는데 가장 그 프린스피라고 하죠. 유전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쉬운 그런 모델 동물이 초파리일 거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발생 생물학에서 많이 연구됐고 유전학 연구에도 많이 연구가 됐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초파리에 포커싱하는 부분이 초파리의 이제 신경세포들 그리고 신경세포를 돕는 그런 이제 교세포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이 조절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인터널 센싱이라는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밥을 적게 먹거나 못 먹게 되면은 배가 고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픈지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내부 감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었으면 배가 고픈지 알아요. 그래서 내 이제 내부 감지 시스템이 이제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걸 인지를 하고 밥을 더 먹고 싶게 나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를 굶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옛날 연구실에 선배가 그랬는데 근데 옆랩에서 주스를 땄어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인터널 센서가 에너지 데플리션을 감지해서 이제 내부 시스템 변화시키는 호메오스테시스 변화시켜 가지고 후각의 민감도를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동물에서도 있고 사람에서도 있는. 그래서 혹시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다이어트 한다고 한 2, 3일 굶어 보면은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옆랩에서 그 주스 뚜껑을 연 거를 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능력. 이제 그것이 이제 인터널 센서가 내가 이제 푸드 데프리베이션 상황이다. 내가 스타베이션 상황이다를 인지를 해서 그 후각 시스템에 영향을 줘가지고 뉴런의 그 민감성, 그 리셉터의 민감성을 올리는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약간 그런 메커니즘을 찾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스타베이션이나 푸드 데프리베이션 그리고 에너지 데프리베이션 요거를 위주로 이제 그런 그 하나의 그 좁은 범위에서 연구를 했는데 요즘엔 조금 그 범위를 좀 넓히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인터널 스테이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시스템 내부 상태가 변한 거를 어떻게 동물이 감지를 하는지 첫 번째 감지하려면은 센서가 있어요. 센서. 그래서 특정 센서가 이제 내부의 영양분이 줄어들다든지 아니면 영양분 중에서도 에너지 전체 이제 칼로리가 줄어든 걸 인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영양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미노애시드라든지 그런 특정 영양소가 줄어든 거를 인지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일단 인지를 한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이제 뉴로널 시그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빠른 이제 패스트 이제 빠른 길인데 직접 뉴로널 시그널로 전달해가지고 어, 뇌로 신경 시그널을 전달해서 아니면 센서 자체가 뇌에 있을 수도 있고 센서가 보통은 제가 연구한 센서들은 장에 있거나 아니면 뇌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직접 신경세포로 연결된 것들은 저는 일단은 센트럴 너브 시스템 쪽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외부 감각이 아닌 인터널 센싱 연구하기 때문에 뭐 이제 입이라든지 뭐 안테나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그 다리에 있는 감각 센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뇌나 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센서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후각, 뭐 시각 또는 이런 다른 이런 외부 감각들 이제 external sensing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더 포커싱하는 부분은 이제 internal sensing. 그래서 이제 외부 세상의 변화를 인지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내 몸 안의 변화를 인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찾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데프리베이션 볼게요. 굶는 경우. 굶었을 때는
특정 이제 내가 굶어 쓴 에너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내가 굶은 걸 인지를 해서 직접 이 뉴런얼 커넥션으로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시그널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센서가 이제 엔도크라인 센서이기도, 엔도크라인 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엔도크라인 셀이라는 거는 호르몬을 이제 분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센서가 내부 감지, 내부 상태 변화를 감지를 해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호르몬이 이제 뇌 안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기관에 작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시그널이 뇌로 전달이 돼서 행동을 변화시키려면은 뇌로 무조건 시그널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행동을 조절하는 센터가 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 기존에 있던 어떤 뉴로서킷에 그 이제 다이나믹스를 변화시켜가지고 결국적으로는 내가 내부 상태 변화를 대행할 수 있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피딩 드라이브를 높인다든지, 피딩 비헤이브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혹은 조금 더 스페시픽한 경우긴 한데 프로틴 데프리베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프로틴 푸드에 대한 에피타이트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쪼파리들이 두 가지에서 보통 고민을 합니다. 이제 슈거와 프로틴 푸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제 특정 경우가 프로틴이 매우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이팅한 피메일 초파리가 알을 낳아야 할 때, 이럴 때는 프로틴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알을 만드는 과정이 프로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틴 스타베이션이 있을 때 프로틴 피딩, 프로틴에 대한 프리퍼런스를 급하게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뉴로 서킷들. 그래서 감지부터 시작해서 전달. 그래서 이제 그리고 뉴로 서킷 변화. 요 3단계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케모 센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케미컬 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더런트 리셉터, 구스타토 리셉터과 보통의 이제 아니면은 아이오노트로픽 리셉터, 이렇게 이제 GR, OR, IR, 이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케모 리셉터, 초파리 케모 리셉터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외부 감각 기관에 많이 있는 거고, 이제 몸 안에 있는 케모 리셉터를 일단 첫 번째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케모 리셉터의 종류에는 또 글루코스 리셉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연구를 했던 글루코스 센싱 뉴런도 뉴런인데 글루코스 레벨을 디텍팅할 수 있는 센서 작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일을 하고 있는 프로틴 데피시트 리셉터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틴 디프라이베이션 센서라 해가지고 프로틴을 못 먹으면은 그 프로틴 레벨이 떨어진 걸 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그런 또 이제 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센서, 두 번째는 이제 시그널링. 어떤 식으로 뇌로 시그널 전달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뉴로널 커넥션, 직접적인 뉴로널 커넥션으로 가는 방법이고, 이건 좀 빠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호르몬으로 전달하는 방법.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천천히 하지만 좀더 홀바디, 예, 이 방식으로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 랩에서 연구하는 게 뉴로사이언스긴 하지만은 엔도크리놀로지도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지, 뉴로 이제 케모 센서가 감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뇌로 시그널 전달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초파의 경우 많은 경우에 뉴로펩타이드라는 그런 이제 뉴로펩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 펩타이드인데 이제 한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2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이 시그널을 전달을 해서 뇌로 특정 그 리셉터를 가진, 보통 뉴로펩타이드 리셉터들은 G 프로틴 커플 리셉터예요. 그래서 그런 뇌의 리셉터를 발현하는 그런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그 세포의 활성, 신경세포 활성을 변화시키고 이제 결국적으로는 그 활성 변화를 통해서 행동이 바뀌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랩에서 연구하는 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어떻게 센싱을 하고 인터널 이제 내부 상태가 변한 걸 어떻게 센싱을 하고 어떻게 신호 전달하고, 세 번째는 어떤 정확한 뇌 뉴로 서킷을 기능을 아니면 활성을 변화시켜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우리 랩에서 보는 초파리 행동은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feeding, 먹는 거 관련. feeding behavior는 크게 우리가 어세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feeding amount, 얼마나 많이 먹는가. 이제 그건 이제 엑스프레소라고 하는 automated feeding assay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초파리가 얼마큼 푸드를 먹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feeding amount를 일단 그걸 보고, 두 번째는 푸드 초이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음식을 많이 먹느냐 또 하나의 포인트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A 푸드와 B 푸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떤 푸드를 선택하게 될지, 이게 인터널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메이티드 피메일 플라이예요. 그래서 프로틴이 매우 필요한데 이틀간 프로틴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 수크로스와 이제 이스트가 있으면 이스트를 보통 고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스트를 잘 먹은 상태고 그러면은 이제 적당히 중간쯤을 고르고, 이제 근데 내가 여기서 수크로스 컨센트레이션을 높이면은 이제 이스트를 잘 먹은 상태면 수크로스 고르게 되지만은, 이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높은 레벨의 수크로스가 있어도 이스트를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바뀌게 돼요. 내부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비헤이비어는 이제 로코모션이랑 슬립 비헤이비어. 그래서 피딩과 로코모션은 기본적으로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서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슬립 패턴도 피딩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굶으면 동물은 잠을 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굶었을 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 이유가, 초파리에서는 이제 보통 굶게 되면은 약간의 액티비티 증가가 일어나, 하이퍼 액티브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제 활성을 늘려서 음식을 찾을 찬스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서바이벌에 좀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초파리 로코모션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초파리 슬립 패턴을 확인하는 것까지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우리 랩에 이제 테레사라고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카이스트 임정훈 교수님 연구실 학생인데, 지금 이제 우리 랩에서 지금 학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임정훈 교수님 랩에서 이제 초파리로 슬립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었고, 저도 원래 제가 한국에서 학위를 할때 초파리로 슬립 앤 설키디안 리서치를 했었고, 이제 미국으로 포스타에 가서는 이제 뉴트럴 센서, 그래서 인터널 센서 쪽으로 연구를 좀 바꿔서 피딩 비헤이비어 그리고 푸드 초이스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슬립 관련 연구도 인터널 센서예요. 내가 잠을 이틀을 못 잤어요. 그러면 졸리죠. 이것도 내가 잠을 못 잔 거를 내 몸에서 인지를 해서 나를 졸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내 안에 있는 인터널 스테이트, 내 몸 안의 상태를 인지를 해서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같은 그런 이제 인터널 센싱, 그리고 그 시그널 전달, 그리고 그 다음에 뉴로서킷 변화, 행동 변화,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어, 이 센서가 뇌 안에 있는 경우는 시그널 전달이 매우 간단해요. 뇌 안에 있는 경우는 그 비헤이비어 조절하는 것까지 직접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 그 시냅스로 바로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간단한데, 몸 밖에 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뇌까지 전달되는지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랩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글루코스 센싱, 예전에 하던 거. 그래서 에너지 센싱이라고 볼 수 있게, 전체적인 그 에너지가 어떻게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지. 또 하나는 프로틴 센싱. 그래서 프로틴 센싱은 크게 두 가지인데, 프로틴을 센싱하는 거랑 하나는 프로틴이 없는 거를 인지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틴이 없는 거를 인지하면은 내가 이제 프로틴 피딩을 늘리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그 프로틴 센싱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그 확장을 해서 그 이제 메타볼라이트 센싱으로 가는데, 이제 이 메타볼라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이제 마이크로
이제 몰리큘이 있겠죠. 작은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뉴트리언트가 기본 우리가 다루는 물질들이고요. 아무래도 피딩 다루다 보니까 뭐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틴, 리피드는 사실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카보하이드레이트랑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이제 미국에서 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리피드 센싱은 카보하이드레이트 센싱이랑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메타볼리즘 많이 다르지만은 이제 리피드 메타볼리즘에 대해서는 뭐 이제 따로 또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뉴트리언트는 크게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틴 그리고 뉴트리언트보다 작은 거 마이크로 뉴트리언트의 경우는 랩서 지금 징크, 아연, 아연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테레사 학생이 지금 아연이 슬립 비헤이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지금 거의 막바지 마무리를 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 테레사 학생이 찾은 그런 캔디데이트 뉴런들, 캔디데이트 셀들을 대상으로 아연이 그런 피딩 비헤이비어, 푸드 초이스에 미치는 영향 그 두 가지 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련돼서 이제 뉴트리언트는 아닌데 우리가 먹는 케미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에탄올 그리고 카페인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타우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영양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의 그런 사람이나 동물들이 이제 먹어서 그 어떠한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케미컬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또 그것들에 대한 또 인터널 스테이스에 따른 그것의 반응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 학생이랑 은비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슬립 데프리베이션 이제 잠을 못 잤을 때의 에탄올 그리고 카페인, 타우린 선호도 변화 이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슬립 뮤턴트에서의 또 에탄올, 카페인, 타우린 변화 또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뉴트리언트. 그래서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는 징크 그리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아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그것까지 아직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징크 정도 보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랩에서 연구실들은 바이타민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타민. 네, 우리 랩은 이제 다른 연구실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 쪽은 딱히 보고 있지는 않고 근데 바이타민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항산화 역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항산화 역할이라고 하면 이제 안티옥시던트를 제거하는 역할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여기 배은수 교수님 연구실 이 세미나실을 지금 배은수 교수님 연구실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이제 셀로스 바이오텍이잖아요. 이제 셀 ROS 바이오텍입니다. 그래서 셀이 ROS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연구하는 곳인데 어쨌든 바이타민은 항산화 물질이고 그러면은 뉴트리언트 이외에 어떠한 항산화 물질이 또 우리의 인터널 스테이트를 변화시켜서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 중 하나예요. 아직 접근은 못했지만 그리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랑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바로 또 항산화 물질이고 요즘 많은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글루타치온 뭐 이런 거, 배곡 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글루타치온 주사인데 몸에 항산화 작용을 잘 이끌어내면 노화를 줄 수가 있고 그러면 피부도 좋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항산화. 그리고 조금 더 큰 걸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 관련해서는 아미노애시드가 사람에 없는 엔자임에 의해서 메타볼라이트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람 몸에서 사람이 아닌 엔자임이 어디 있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있는 엔자임을 통해서 프로틴이나 어떤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리고 리피드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리피드 같은 경우는 short chained fatty acid가 되고 그리고 프로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되는데 그것들이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습니다. 인터널 스테이스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연구는 안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초파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뉴트리언트를 가운데 두고 작은 거, 큰 거, 그리고 한 번 변형된 거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한 번 변형된 거를 연구하는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어, 초파리에 없는 효소로 변형된 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피드랑 프로틴 일단은 그 2차 생산물 그런 거에 대한 또 센싱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행동 변화를 일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제 아직 연구실 406호를 안 들어가 보셨겠지만은 406호에 그 클린 벤치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왜냐면은 이제 클린 벤치는 보통 이제 4층에 클린 벤치가 모여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구실에 각각 클린 벤치를 쓸 수 있고 제가 쓸 수 있는 클린 벤치 자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못 써요. 왜냐면은 전 클린 벤치 안에서 초파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초파리가 만약에 어떤 연구실이 이제 세포를 연구한다. 근데 그 옆에서 초파리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컨테이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 그 물론 이제 후에 이제 셀 작업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크림 벤치를 쓸 수 있는데 일단은 크림 벤치가 제 연구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 무균의 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프리 플라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는 플라이를 만들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는 플라이에서의 행동 변화를 확인해 보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없는 플라이에 이제 하나씩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미생물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랩에 이제 가빈 학생이라고 지금 휴가를 갔는데 이제 일주일 후에 올 건데 지금 내년에 이제 통합 과정을 입학하시는 학생이 있는데 그분이 여름에 서울대학교 이원지 교수님 연구실 가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지금 랩에 지금 세팅을 막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랩의 그런 테마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센싱, 시그널링, 뉴로서킷 변화 이렇게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약간의 사이드 프로젝트긴 한데 진화 관련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진화. 그래서 갑자기 웬 진화가 나오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성균관대학교 이대한 교수님이라고 어,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저랑 이제 좀 친하기도 하고 공동 연구를 같이 하고 있긴 한데 그분이 이제 진화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초파리가 진화 연구하기 되게 좋은 툴인데 전 뉴로사이언티스트예요. 그런데 뉴로서킷의 진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파리가 여러 가지 이제 스피시스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초파리 스피시스는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터인데 이제 그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그 사람의 친척들이 원래 있었어요 옛날에. 예를 뭐 데니소바인도 있고 또 호모 에릭투스도 있고 또 제일 유명한 게 그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그 유럽에서 최근에 밝혀진 그 아무튼 그 스티판 테보 교수님이 노벨상 받으신 그 어쨌든 사람의 여러 가지 친척들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진화적인 연구를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분야인데 초파리는 그게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은 친척 종들이 아직 살아 있고 또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행동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 진화적으로 그러니까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된 종들이 꽤 있는데 그 종들에서의 첫 번째는 그 케모 리셉터 차이. 그러니까 그 익스터널 센서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푸드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 후각 감지하는 그런 오더런트 리셉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현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드로소필라 세실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 세실리아냐면은 이제 세이셸 제도, 이 인도양의 세이셸 제도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진화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터랑 바로 옆에 있다가 이제 세이셸 제도로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에서 적응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논이라고 하는 푸드를 먹어요. 논이는 뭐냐면은 아주 냄새가 지독하고 맛이 아주 없고, 근데 프로틴이 아주 풍부한.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그 초파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프로틴 소스가 논이었던 거예요. 논이를 먹지 않는 초파리들은 그 섬에서 다 죽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프로틴 소스가 원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초파리가 살려면 프로틴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논인의 지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독한 냄새를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독한 냄새 반응하는 리셉터가 다 없어져 버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 진화 과정에서. 두 번째는 그 지독한 냄새 반응을 강하게 해서 파지티브한 시그널로 연결해 줘야 돼요. 보통은 네가티브 시그널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지독한 냄새. 보통 이제 에틸 헥세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메틸 헥세인이에요. 메틸 헥세인. 이제 그게 초파리에게서는 아주 강하게 인지도 안 되고, 인지가 됐다 하면은 싫어하는 어드버스한 방향을 가지는데, 어 드로소필라 세실리아의 경우는 일단은 어,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강하게 반응하냐면은 오더런트 리셉터 숫자를 늘렸어요. 그 숫자가 감각 숫자 많아지면서 세컨더리 뉴런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했고, 그 다음에는 세컨더리 뉴런에서 이제 브레인으로 가서, 그건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데, 브레인에서 어드버스 비헤이비어를 그 프리퍼런스로,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로 바뀌어지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실리아에 대한 연구는 그 리처드 벤튼이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 공대, 스위스에 있는 로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제 이대한 교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포닥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쪽 연구를 좀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 동물에서 인터널 센서가 어떻게 변하냐가 관심사예요. 리차드 벤튼 랩에서는 그 인터널 센서, 이제 뇌 안에 쪽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초파리에서는 이제 수크로스를 좋아하고 프로틴을 좋아하고, 요거의 안쪽에 조절 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서 수크로스 푸드에 더 끌리기도 하고 프로틴 푸드에 더 끌리기도 하는데, 세실리아는 수크로스를 싫어해요. 그리고 초파리는 멜라노게스는 수크로스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외부 감각기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런 뉴로 서킷 그리고 인터널 센서들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는 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 학생이 그걸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파리방에 가보면은 이상한 그 파리 푸드가 있을 거예요. 색깔이 파란색인. 보통은 이제 약간 누런색인데, 그 어떤 바틀들을 보면은 뭐야, 푸드가 왜 푸르딩딩한 게 왜 깔려 있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키우는 게 이제 드로소필라 세실리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몰란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멜라노게스랑 다른 종인데 헤비텟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 푸드 프리퍼런스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섹슈얼 비헤이비어 쪽, 그런 페로몬 쪽의 차이가 나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세 가지 종을 놓고 지금 인터널 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화 쪽도 약간 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부터 한 3년에서 5년 사이로는 초파리에만 일단 좀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마우스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찾은 그런 서킷, 그것을 이제 마우스에도 있는지 메모리에도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리 랩에서는 초파리만 하고 마우스 연구는 보통 이제 다른 연구실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그 학생들 마우스 제네틱스를 함께 가르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후에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초파리 제네틱스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써져 있어서 한번 볼 수도 있지만 혼자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봅시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 보면은 음, 일단 여기 테이블이 있고,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봅시다. 뭐 이거는 쪽팔이 왜 중요한지 넘어가고, 노벨 프라이즈를 못 탔는지 업데이트가 안 됐죠. 2017년에 초파리의 서킷 앤 리듬을 찾은 걸 통해서 마이클 라시바시, 마이클 영, 그리고 한번 성함 까먹었네. 어쨌든 세 분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차드 악셀 교수님은 오더런 리셉터,
이거 이제 뭐 린다버 교수님의 유명한 얘기죠. 어, 그래서 2017년까지 추가됐고 어쨌든 이렇게 초파리 연구에 잘 쓰인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장점 넘어가면 되고요. 자, 피겨 1번. 자, 이것도 중요하죠. 초파리 라이프 사이클.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은 초파리 연구를 하면 이제 초파리 연구자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 동물들이 있는데 C 엘레강스라는 모델 동물도 있어요. 그건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한 3일? 3일이면 알이 어덜트가 돼요. 매우 짧죠. 초파리는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 알이 성충으로 태어나는 게 열흘 걸립니다. 25도씨에서.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낮으면은 더 오래 걸리고 온도가 조금 더 높으면 좀 더 빨리 되지만 25도씨보다 높은 거는 보통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25도씨가 높으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 희시하게 효과를 받아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25도씨에 25도씨에 그쵸. 25도씨에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25도씨에서 열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이제 초파리를 여러 가지 이 스탁이라고 해서 초파리 다양한 그런 형질 전원 초파리를 만들고 피 엘리먼트 이런 거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를 뭐 낙아웃 시키기도 하고 이런 뮤턴트를 만들어서 이제 스탁이라고 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 보통 보관할 때는 좀 얘들이 늦게 크는 게 좋아요. 그럴 땐 18도씨에서 보통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게 한 15일에서 16일까지 이제 늘어나요. 이 사이클이. 그래서 이 사이클 보통 그래서 25도씨 열흘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이클을 알아두면 좋겠고 이제 메일 초파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메일 초파리 이렇게 생기고 드로소필라 멜라누게스라는 종이에요. 그리고 알은 이렇게 생겼고요. R에서 깨어나면은 1년기 라바, 2년기 라바, 그리고 3년기 라바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구더기, 네, 이제 라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파리의 구더기를 본 적이 없죠, 보통 없죠. 이제 왜냐면은 이 저희 세대 때는 아직 그 화장실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주 잘 보이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파리의 구더기였는데 사이즈가 어 바발 정도 돼요. 이제 그 하우스플라이의 구더기는 이 친구들은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은 이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면은 지우개 이 똥이 떨어지잖아요. 대략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mm, 4mm 다 크면 큰 거는 5mm까지 다 크면은 그래서 1년기, 2년기, 3년기 라바가 이렇게 이제 크고 대략 5일 사이에 이제 퓨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리퓨파 상태가 됐다가 완전히 퓨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퓨파 상태에서 이제 이 안쪽에 이제 전체적인 그런 뉴로 서킷 그리고 올간 모든 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변태가 일어나고 이제 이클로전이라고 해서 여기서 성체가 깨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진화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전략이에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와 어른을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보면은 모든 동물들은 성장기의 전략과 그리고 성인의 전략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요. 초팔의 경우는 성장기의 삶의 목표는 성장, 그리고 성장. 그렇기 때문에 입이 달라요. 이 라바이앱은 이렇게 깨물어 먹는 추잉하는 마우스고요. 추잉하는 마우스는 프로틴 소스를 먹기 적합합니다. 프로틴 소스는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엘레강스하게 얘기하지만은 시체 보통의 경우.
다른 동물의 시체. 그래서 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법의학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요런 이 벽에 바발 같은 게 막 붙어 있는데 그게 퓨파예요. 퓨페이션 돼서 껍데기.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파리가 냄새를 맡고 날라와가지고 이 초파리는 아니고요. 초파리는 이 엘레강스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큰 막 지파리들 있잖아요. 냄새를 맡고 날라와서 사람 몸에 알을 낳으면은 그 이 추잉 마우스로 이 퓨파가 프로틴을 섭취를 합니다. 그만큼 퓨파는 성장이 중요해요. 성장. 그래서 모든 그런 신경 체계 그리고 행동 체계 이 모든 것이 먹는 거 그리고 폭발적으로 먹는 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리고 프로틴 푸드에 대한 프리퍼런스도 훨씬 더 메인 프리퍼런스가 되죠. 사실 라바에서 슈거랑 프로틴 프리퍼런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은 누가 봐도 프로틴을 더 좋아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성장을 마칩니다. 성장을 맞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시간이 25도씨 5일인데 예를 들어 내 프로틴 소스, 내 주변 음식에 프로틴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작아져요. 이만큼 원래 커야 할 크기로 못 커요. 그런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5일 만에 이제 퓨파가 돼야 되는데 5일 이상 걸립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보통 인슐린 시그널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 시그널에 의해서 보통 바디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이 이런 그 변태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이런 자 이렇게 해서 퓨파가 일단 퓨파가 되면은 이 안에서 엄청난 리모델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만들어 있는 그런 뉴로 서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거의 뭐 다 그 재건축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서킷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 퓨파 이 기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뉴런이 이 시냅스들이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지 이제 이전 시냅스가 어떻게 사라지고 새로운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체적으로 어 라바 때 연결된 그 시냅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걸 줄이는 과정으로 보통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 시냅스 관련해서 뉴런 세포를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 시냅스를 없애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에스트로사이트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은 신경 교세포 중에서도 이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 이 이제 그 기능을 한다고 요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파고사이트로 변신돼 가지고 이제 신경세포나 부들 먹는데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일어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어덜트로 태어나면 일단 입이 달라요. 프로버스카스라고 하는 입인데 이 초파리 이제 파리 입 보시면 이빨 같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그 빨대 같이 생긴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충의 파리는 뭔가를 씹어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쭉쭉 빠는 그런 거고 그리고 주로 에너지 소스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중심으로 얻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피메일 초파리에서 알을 낳을 때 프로틴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프로틴 소스를 좀 더 많이 선호를 하고요. 메일 초파리 경우도 어느 정도의 프로틴이 있어야 되지만은 왜냐하면 자기를 유지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피메일 초파리만큼의 그런 민감도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메일 초파리를 7일간 프로틴을 안 먹이면 그때 가서야 프로틴 프리퍼런스가 올라갑니다. 근데 피메일 초파리 중에서도 특히 메이팅을 한 피메일 초파리의 경우는 이틀만 프로틴 안 먹여도 프로틴 프리퍼런스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다르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퓨파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 차이를 일단은 잘 유념하셔야 되고 우리 랩은 이 어덜트 초파리에 일단은 집중해서 봅니다. 왜냐면은 이 라발 초파리 쪽은 이제 디벨롭먼트를 보거나 아니면 이뮤놀로지를 보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합한데 이 그 비헤이비어 보기엔 조금 이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어덜트 비헤이비어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벨롭먼터란 이 이벤트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에서 차이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제 발생 과정과는 좀 약간 인디펜던트한 그런 어쨌든 이제 센서잖아요. 이제 센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센서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덜트를 일단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 그 라바에서도 연구를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덜트, 라바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의 패턴이 있고 이 목적 중심적이에요. 이때는 성장 그리고 이때는 그럼 어덜트일 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메이팅, 리프로덕션. 이 어덜트일 때의 이 친구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메이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서바이벌이랑 메이팅.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의 넘버원 미션은 무엇인가? 그래서 물론 리프로덕션인데 이 친구들이 둘 다 데스퍼레이트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엄청나게 굶었어요. 그런데 옆에 메이팅을 할 그런 그 메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개체와 푸드 소스가 있으면 어떤 행동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저는 예전에 나름대로 미니 실험 해봤을 때 음식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메이팅 비해브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 메이팅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 중에서도 메이팅이 중요하고 일단 메이팅을 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바이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덜트는 성장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스트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프로틴이 필요한 경우는 리프로덕션을 위한 프로틴의 필요성이에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음, 이거는 뭐 제네틱 스크린에 대한 얘기인데, 어, 이건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래서 자, 컨셉츄얼 제네틱 리서치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로스 오브 펑션, 게인 오브 펑션.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쵸? 기본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다루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유전자 혹은 어떤 뉴런의 활성 혹은 익스프레션을 늘려보든지 줄이든지 두 가지. 그래서 로스 오브 펑션은 그거를 기능이 있던 걸 없애고 활성을 줄이고 이런 게 로스 오브 펑션이고 게인 오브 펑션은 원래 있던 레벨보다 더 활성화 많이 시키고 익스프레션 레벨보다 더 많이 늘리고 뭐 이 두 가지를 주로 본다는 거고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뭐 유전적 툴에 대해서도 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importance of genetic mating scheme. 그래서 어떻게 메이팅 스킴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fly stocks available for Drosophila research. 그래서 classical loss of and gain of function 뮤턴트들이 있고요. 뮤턴트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크로모소멀 리어레인지먼트가 있는데 자 이거는 초파리 크로모좀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 크로모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밸런스 크로모점이라 아주 특이한 크로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초파리 관리 자 maintenance and handling flies in laboratoриes라고 해서 자, 초파린 보통 이런 챔버에 이런 식으로 바이얼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담아줘서 이제 관리가 되고요. 밑에는 푸드고 여기 이제 올라오는 하얀 것들이 라바입니다. 이제 라바는 보통 1년기, 2년기, 3년기 있다 했잖아요. First instar, second instar, third instar. 근데 1년기, 2년기 때는 여기 안에 지금 박혀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3년기 초반까지 열심히 먹다가 여기로 왜 올라왔느냐? 이 올라오면은 음식을 못 먹는 거잖아요. 먹을 만큼 다 먹었다는 얘기지, 친구들은. 먹을 만큼 다 먹으면은 이제 퓨파가 돼야 됩니다. 이제 퓨파가 되게 적당한 곳은 물에 빠진 곳이 아니라 드라이한 곳이에요. 내 친구들은 휴미디티 센서도 있는 거죠. 그 센서를 통해서 내가 퓨페이션을 해야 된다, 퓨파로 변해야 된다 하면은 특정 시점 이후에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드라이한 곳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푸드 속에서 박혀서 먹으면서 성장하다가 3년기가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퓨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퓨파에서 이제 깨어나오면 이렇게 성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바이알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한쪽은 푸드가 있고 한쪽은 커튼 플러그로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트레이에 담겨서 이런 챔버에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고요. 보통 우리 연구실도 그렇고 다른 연구실도 그렇고 이제 챔버 그리고 플라이 룸에서 또 키우기도 합니다. 플라이 룸은 이제 어떤 방에 온도와 습도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서 초파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초파리를 키우는데 중요한 거는 온도 세팅입니다. 온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희시작을 안 주면서 가장 빠른 성장은 25도씨를 놓고 있고 18도씨가 이제 스탁들을 보관하는 거고 장기 보관하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8도씨. 하지만 7샥도 있거든요. 너무 추우면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온도 레인지가 18도씨에서 15도씨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스테레오 마이크로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랩에도 여러 개가 있고 파리방에도 있는데 자, 요거를 통해서 아마 오늘은 초파리를 한번 암수 구별 오늘 할 미션은 암수 구별이랑 붓을 통해서 초파리를 컨트롤하는 감각 익히기 이 정도를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론적인 배우는 거랑 어, 그 초파를 통해서 붓을 통해 감각 익히게 하고 자기 초파리 스탁을 이제 받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파리는 내가 관리를 이제 해보는 것도 이제 경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와일드 타입 파리 그냥 야생형 초파리를 한 바이얼 하나 밭을 하나 이렇게 보통 드리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워보는 이제 해서 키우는 과정에서는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제 파리가 어느 정도 알을 낳았다 생각이 되면은 다른 바이얼이나 다른 파트를 옮겨주는 그런 것도 하고요. 트랜스퍼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파리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도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스테레오 마이크로스코프로 여기 보면은 이게 피메일이에요. 메일 피메일 구분 오늘 해야 될 거. 이렇게 이제 CO2 패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CO2가 연결이 돼서 이 CO2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2가 여기 패드에서 나오면은 얘들이 마취가 됩니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CO2를 켜고 이 친구들을 이제 이모빌라이즈 시킨 상태에서 어떠한 그런 제네티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암수 구분 또는 이제 밸런서가 끼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커라는 개념이 있는데 밸런서와 마커라는 개념이 있는데 밸런서와 마커를 확인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지노타입을 가지는지를 이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11시 지금 대략 11시쯤 됐는데 오늘 밸런서까지는 못 가고 오늘은 초파리의 크로모좀 구성까지만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크로모좀이 몇 개죠? 사람은 2N은 46이죠. 그러면은 N은 23. 그거는 이제 그럼 사람의 세포 중에 크로모점이 23개인 세포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에그랑 스펌 두 가지죠.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 동물들의 이 섹슈얼 리프로덕션 하는 동물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로모솜은 두 세트, 이렇죠. 한 세트는 엄마에서 오고 다른 한 세트는 아빠에서 오고 초파리는 2N은 8이에요. 8개. 그래서 이제 에그에서 오는 거 크로모솜이 이제 4개. 그리고 스펌에서 오는 크로모솜이 4개. 그래서 총 8개고 그래서 4개의 상동염색체 쌍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은 23개의 상동염색체 쌍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섹스 크로모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섹스 크로모솜이 아닌 그런 상동염색체 쌍은 22개. 초파리는 한 쌍이 섹스 크로모솜. 그리고 나머지 세 쌍이 그냥 섹스 크로모솜이 아닌 상동염색체 크로모솜들 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크로모좀 구성이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암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암컷, 수컷.
형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꼬리 끝에 보면 색깔이 수컷의 경우 이제 뭐 체절이 있어요. 체절. 이제 아트로포드라고 하는데 절지동물. 우리가 이제 우리는 매머리잖아요. 근데 이제 절지동물이라는 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절지동물은 대략 벌레라고 하는 거리 다 절지동물이에요. 아트로포드. 그래서 예를 들어 진해 절지동물이고요. 그리고 거미 절지동물이고요. 근데 인섹트는 아니에요. 인섹트는 절지동물 중에서 이제 특수한 그런 그 조건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인섹트인데 인섹트의 경우는 이제 다리가 6개, 날개 날개가 보통 이제 4개예요. 근데 초파리 날개 2개만 있습니다. 인섹트. 그래서 초파리 날개 2개는 나머지 2개는 이 혈태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곰봉 모양으로 이렇게 형태가 변한 게 있고요. 초파리는 아트로포드 중에서도 인섹트에 속한 친구들이고요. 인섹트의 특징을 가지죠.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 거미 같은 거는 머리, 가슴이 붙어 있어요.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다리가 8개고 눈도 이상하죠. 8개 정도 되는데 눈이 겹눈이 있고 이제 인섹트의 경우 암수 구분의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아트로포드는 체절을 가지는데 이 배 쪽에 체절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아트로포드의 기본형은 체절마다 다리가 두 쌍이 있는 게 기본입니다. 보통 아트로포드는. 그래서 지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혹은 밀리패드라고 있어요. 뭐라고 하지? 막 엄청 긴데 다리 엄청나게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인섹트의 경우는 다리가 많으면 날기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뒷체절의 다리 발생이 억제가 되었어요. 호메오박스 프로틴이 변해서 그래도 뒤에 체절이 있습니다. 체절이 있는데 피메일이 체절이 좀 더 많아요. 하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체절 끝이 색깔이 밝아요. 메일의 경우 체절 끝이 색깔이 어두워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의 경우 메일 피메일은 요걸로 구분을 해요. 요걸로 이제 abdomen 배 끝을 봤을 때 배가 조금 더 검은색으로 많이 되어 있으면은 보통의 경우는 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메일, 피메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바디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요 검은색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는 요거 가장 정확한 구분법이 요거. 이제 이 앞쪽을 배 쪽을 보면은 이제 그 피메일의 경우는 이렇게 알을 낳는 기관이 있고 메일의 경우는 이렇게 이 갈색 링이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페니스, 이제 수컷의 이제 페니스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메이팅 할 때 피메일의 이쪽 기관과 연결을 시키는 건데 요 구조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메일 피메일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경우는 이렇게 색깔만으로도 구별이 가능한데 어, 애매한 경우는 이 페니스를 확인해 주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일단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버진이라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이클로전이 된 지, 이클로전이라고 하면은 퓨파에서 어덜트가 깨어난 지 대략 한 8시간 이내의 경우를 이제 버진이라고 하는데 메일 버진도 있고 피메일 버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그 특징이 이게 색깔이 안 보여요. 둘 다. 그래서 이 색깔 없이 버진들의 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페니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파리 특징이 메이팅을 한번 하면 피메일에는 저정囊이 있어요. 정액을 그 저장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피메일에. 그래서 한 번 메이팅을 하면은 그 정장 어느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영향이 쭉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네틱스는 기본적으로 메이팅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개체끼리만 메이팅을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피메일의 경우는 버진 피메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클로전 한 이후에 8시간 이내에 피메일이 다른 메일과 크로스를 하기 전에 그거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거 이제 버진 컬렉션인데 그것이 이제 메일 피메일 구분 이후에 다음에 할 일입니다. 버진 컬렉션. 그러면은 태어난 지 8시간 이내에 피메일을 구분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일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앞다리에 섹스컴이라고 있어요. 컴은 빛이죠. 빛, 머리 빗는 빛. 이 빛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메이팅 비헤이비어를 실행할 때 피메일을 붙잡는 용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 사실 이건 거의 안 봐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앞발에 여기 앞쪽에. 그래서 보통은 이 앞도면의 색깔 애매하면 페니스의 여부로 암수를 구분을 합니다. 그렇고 라바도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어,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덜트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How to select fly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CO2 패드 통해서 그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 크로모좀 드로소필라 크로모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메일이 이렇게 생기고요, 메일이 이렇게 생기고요. 자 X 크로모좀 이제 X 크로모좀 보통 1번 크로모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냥 X 크로모좀, Y 크로모좀 이제 1번 크로모좀이라고 보통 하고 이게 이제 X라고 보통 보겠습니다. X 크로모점은 이렇게 생겼고요. 길이 이 정도고 2번은 이 정도 이렇게 생기고 3번 이렇게 생기고 4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4번 크로모점이 극단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하거나 할 때 4번 크로모점에서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는 일을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이 빨간 부분이 뭐냐면은 센트로미어. 그래서 이제 센트로미어를 중심적으로 두어서 라이트 암, 레프트 암 암이잖아요. 이 크로모점이. 그래서 X 크로모점은 센트로미어가 이쪽에 있고 한쪽 암밖에 없는 거고요. 2번, 3번이 이제 대략 크기가 비스무리한데 보통은 20 그래서 이제 크게 비스무리한데 누가 더 조금 더 큰지는 아마 3번이 조금 2번 모르겠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X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60번, 61번부터 100번. 여기 40개, 여기 40개. 그리고 101번부터 102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건이라고 그 예전에 이제 이런 초파리 과학자가 이 크로모점의 그이 구역을 10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X 크로모점 1에서 20, 21에서 60은 2번, 그래서 3번은 61에서 100, 4번은 101에서 102. 해가지고 이제 X 크로모점 그리고 21에서 40까지는 2번 크로모점 레프트 암, 41에서 60까지는 2번 크로모점 라이트 암, 60에서 80까지는 3번 크로모점 라이트 암, 80에서 100까지 3번 크로모점 레프트 암, 라이트 암, 그리고 4번 크로모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요게 이제 크로모점의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크로모점이 있고 메일의 경우는 피메일의 경우는 X 크로모점이 상동으로 있는 거고 메일의 경우는 X 크로모점과 Y 크로모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모점은 이제 메일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 2번, 3번, 4번인데 우리가 제네틱스를 할 때는 보통 4번 크로모점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요. X 크로모점, 2번 크로모점, 3번 크로모점을 주로 메인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메이팅을 하고 어떤 그런 메이팅을 할 때 절반의 2번 이게 이제 한 세트인데 이거를 지금 두 개씩 있잖아요. 요거 한 세트를 엄마한테 받고 다른 한 세트를 아빠한테 받아서 요렇게 투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개잖아요. 2n은 8이 돼야 되니까 요게 상동 염색체 반절 그리고 나머지 반절이 똑같은 카피가 있어가지고 그게 2n은 8 그게 이제 전체 크로모즘이 되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퀀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고 실제로 요거 시퀀스는 다릅니다. 요거는 1에서 20까지 그 모건이 임의적으로 오, 임의적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거고요. 어, 임의적으로 나눠 놓은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 뭐야? 아이고. 아,
테레사가 잠시 뭐 저 친구 이제 테레사라고 우리 랩에 외국인 친구인데 지금 슬립을 연구하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바로 들어가면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 X 크로모점 2번, 3번, 4번 여기에 떤 P 엘리먼트가 들어가면 여기 뭔가 이제 박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P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점핑 진을 해가지고 여기서 무언가가 외부 유전자가 이렇게 박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 유전자가 어떻게 박혀 들어갔는지를 이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에 어떤 뮤테이션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뮤테이션들이 발생됐을 때 피노타입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뮤테이션이 발생되면은 날개가 휜다든지 여기 어떤 뮤테이션이 발생되면은 뭐 이제 어깨 털이 숫자가 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위치에 어떤 뮤테이션이 생긴 거를 마킹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마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피엘먼트나 이런 마커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대에 걸쳐서 그 것들이 어떻게 유전되어 이제 전해지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표시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부터는 제 아이패드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네요. 쓰면서 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게 플러스라는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Y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Y 타입의 그런 크로모즘에서 어떠한 뮤턴트도 없는 거를 그냥 플러스라 표시해요. 이게 X 크로모즘 2번, 3번입니다. 4번 없는 거고 왼쪽부터 X 2번, 3번. 그럼 이 짝대기를 놓고 위아래 있는 게 있죠? 이게 똑같은 건데 짝대기 위아래 있는 거는 이게 각각 상동 연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잖아요. 4번 크로모좀 제외하고서는 2에는 8인데 두 개를 빼니까 6이잖아요. 여섯 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 W 이게 뭐냐? 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X 크로모점에 있는 눈 색깔을 결정하는 화이트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화이트라고 하는 유전자가 플러스, 그러니까 화이트 플러스면은 눈 색깔 빨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마이너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화이트 유전자 들어가면은 눈 색깔이 이제 하얀색이 됩니다. 보면은 화이트 유전자 이게 화이트 마이너스를 표시한 거예요. 화이트가 눈이 빨갛게 하는 유전자가 뮤테이션 한 거예요. 이거랑 플러스 있으면은 보통 헤테로자이고스잖아요. 반쪽의 X 크로모점에 눈이 빨갛게 하는 유전자가 아직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눈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X 크로모점에. 자, 2번 크로모점의 경우는 플러스는 이제 이 양쪽 항동 염색체 중에서 한쪽의 상동 염색체가 완전히 정상이고 다른 쪽 상동 염색체는 VG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자, VG도 역시 이제 날개 발달을 결정하는 건데 한쪽이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노타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3번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3번 염색체에는 아무런 뮤테이션도 없고 이 피메일이랑 Y 크로모즘 이렇게 Y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메일이기 때문에 Y 크로모즘을 가지고 있겠죠. X 크로모즘의 상동 염색체로. 근데 X 크로모즘에 W 뮤턴트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눈 색깔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눈 색깔이 하얀색이 되고 VG는 이제 윙 발달 조절한 발달 영향을 미치는 건데 헤테로자이고시기 때문에 반쪽은 있죠. 그러니까 윙이 잘 발달이 되고 3번 아무것도 없고 이 두 개를 크로스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합이 나올 수가 있냐면은 이게 각각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자 보면은 화이트가 나올 수가 있고 Y 화이트가 나오면은 피메일이죠. 일단 Y가 없으니까 Y면은 메일이고 그리고 플러스 화이트면은 피메일인데 눈 빨간색 그리고 플러스 Y면은 이제 메일인데 눈 빨간색 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조합. 그리고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VG, 호모. 이거는 이제 VG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뮤턴트가 호모가 돼서 이 윙 발달이 제대로 못 일어나요. 그럼 날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짜부러지는. 근데 VG가 헤테로자이고시면 윙 발달이 잘 일어나고 플러스 플러스는 당연히 윙 발달이 잘 되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 F1에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은 이제 눈이 그렇죠. 눈 색깔이 하얀색이나 빨간색이 나올 수 있고 윙 발달이 제대로 된 거와 제대로 안 된 게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한지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요거가 이제 아까 말한 크로모좀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크로모좀에 어떤 특정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발생되면 어떤 피노타입이 보이는 그걸 마커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유전자 위치를 마킹할 수 있는 그게 마커라고 하는데 이제 왜 이제 요거를 오늘 여기까지 했냐 하면은 다음 시간에 이걸 또 반복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초반에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크로모좀의 상태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거에 그 각 크로모즘에 있는 마커들 표시하는 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B는 뭐냐면 이거 X 크로모즘인데 바 I라는 거예요. 바 I. 그래서 바 I는 헤테로도 피노타입이 있습니다. 때 호모가 된 피노타입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헤테로일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약간 하트 모양의 아이가 되고 이게 호모가 되면 작은 더 심한 눈 발달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페런트 누구랑 누구를 크로스했을 때 어떤 가능성의 조합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이 기본적으로 초파리 제네틱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가르쳐 주지 않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개념은 크로모좀. 크로모좀 이렇게 생겼다. 2에는 8. 그리고 크로모좀을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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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근데 어떤 이제 그런 마커가 들어가면 마커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마커를 알아야겠죠. X 크로모즘 무슨 마커, 2번 크로모즘 무슨 마커, 3번 크로모즘 무슨 마커. 마커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마커들이 뭐가 있는지를 뒤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좀 알면 돼요. 마커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건 명칭. 초파리 각 부위 명칭. 그래서 이제 아까는 뭐 머리, 가슴, 배 뭐 이렇게만 했는데 각각의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 이 털의 이름. 이거는 프로바스커스고 이거는 휴머럴이라는 이 털의 이름이 휴머럴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여기를 이런 다 이름이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일단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름이 다 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잘난 척하기 좋습니다. 할테리어라는 이 곳이고 이거는 날때 평형을 잡는 방법. 그리고 애널 플레이트, 제니털 아크, 페니스. 아까 얘기한 거. 그리고 바지널 플레이트. 이거는 이제 피메일의 경우. 그리고 날개도 각 베인들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발생 생물학을 할 때는 이 날개 베인들이 어떤 그런 발생 유전자가 잘못됨에 따라서 잘못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할 때는 이제 이런 걸 다 기억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마커들. 그래서 색깔. 이제 보통 이제 색깔로 구별하는 거 모양 그리고 눈에 있는 거, 날개에 있는 거, 털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 각각 마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특징. 그리고 어떤 색깔로 보느냐, 모양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개수로 보느냐.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들은 각각 크로모좀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크로모즘에 있는지 나오면은 이름 쫙 있죠. 3번,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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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3번, 1번 이렇게 이름이 다 있습니다. 컬리 이름이 눈이 막대 모양이라서 바이고요. 컬리는 날개가 꼬인 모양에서 컬리고요. 두랍은 눈이 물방울처럼 돼서 두랍이고 에보니는 이제 어 영어 단어 에보니라고 있나요? 이게 영어인지 프랑스 말인지 모르겠는데 꺼멓다, 꺼멓다. 그리고 이제 이레귤러, 미니아이, 핀, 브리슬이 숏 포인트 브리슬 이제 등에 난 털이
핀처럼 된다. 이런 거고 singled, stubbled, vestigial, white, yellow 이거 있고 vestigial은 특이하게 한국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김재숙 교수님이라고 한국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스토리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밀리어네어가 되어 페라리를 몰고 학교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셨던 김재석 교수님에 대한 스토리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중요한 거는 자, 크로모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쓰는 것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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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쓰고 각각의 X 크로모점의 마커들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 마커가 호모자이고스로 있으면 두 개를 쓰는 거고요. 헤테로자이고스로 있으면 하나씩 쓰는 거고. 이게 위아래가 바로 상동연색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은 빼고 4번은 우리 관심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4번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6개 크로모점을 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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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인데 각각의 요 3개씩 지금 이제 여기서 게멧을 만들면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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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개만 전달하는 거예요. 게멧이라는 거는 에그나 스펌을 만들면은 여기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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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니까 뭐 W, VG 플러스 줄 수도 있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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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수도 있고 W 플러스 플러스 줄 수도 있고 플러스 VG 플러스 이렇게 조합들이 나오잖아요. 각각 게멧의 조합이 이 퍼레스퀘어 옛날에 기억하시 모르겠는데 그 멘델리안 제네틱스를 만든 퍼레스퀘어를 이제 만드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멘델리안 제네틱스가 거의 그대로 들어 있어요. 하지만 예외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와가지고 직접 쓰면서 이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할 일은 요거 암수 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1시에 이제 면담이 있어가지고 아마 2시쯤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 드시고 오시고 2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